예,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충남 공주에서 정진석을 꺾고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박수현 당선인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겁나게 반갑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그 나가는 타이틀 보니까 저하고 옛날에 함께 했던 그런 장면도 들어있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굉장히 추억의 장면입니다. 다 기억이 납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뭐 청와대에서 중요한 일도 하셨지만 국회는 8년 만에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이제 8년 만이지만 예. 중간에 이제 경력이 나왔지만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예. 1년 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회의원으로는 8년 만입니다. 예.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는 것과 또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르죠. 어떤 게 제일 다릅니까? 우선 그 청와대에서 저 대변인과 국민소통 수석을 예. 할 때, 그 다음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할 때 이게 이 공직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공직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이상 대한민국에서 무거운 공직의 그 자리는 없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솔직한 얘기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약한 거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막 온통 그 설계도를 그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 상황이 21대 국회가 이제 오늘 이제 마감이 될 텐데 22대 국회는 이게 더 녹록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에 공약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그런 책임감, 그 다음에 이 국회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책임감, 이것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직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지금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몸 안 담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제 생각이랑 똑같으신지. 오늘 제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6.3%인가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인데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하고요. 상임위별로 이렇게 보니까 법사위원회가 통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굉장히 큰 숫자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법사위원회라는 데는 대개 여야 합의를 해서 상임위를 뭐 통과를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설사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런 법사위의 이 법안 폐기가 숫자가 저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사위가 얼마나 정파적으로 운영이 됐는가라고 하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지금 뭐 숫자를 뭐 헤아릴 수 없이 쭉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이 국회에서 이 법사위를 여당이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이유로 야당이 다수당이지만 그래 법사위를 갖는 것이 이게 법안 처리에 이 비율을 높여가고 생산적 국회를 향해 가는 길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으로 오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여러 통계들을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임위 얘기가 나오는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21대 국회 하반기에 우리가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논리인데, 절대 21대 국회 하반기의 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국회의 오랜 관행이 아닙니다. 이게 그때는 합의를 위해서 특별하게 한 번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했으니까 이것이 오랜 국회 관행처럼 국민의힘이 호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끝없는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발목만 내미는 정치, 되게 야당 보고 민주당 보고 발목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여당이 됐으면 그 손목을 좀 내밀어야지, 그래야 야당이 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보수 언론의 사설도 일제히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여당 야당이 바뀐 것 같다,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다, 이럴 만큼
민주당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사위를 통과시키지 않거나 이래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여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생산력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법사위원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가져오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영위 법사위 다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맞는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18개인가요? 상임위원회가? 뭐 21개라는 거 아닙니까? 21개. 그걸 다 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현실론이죠. 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협상이 잘 되어서 뭐 여러 가지 기준대로 국회법대로 분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개원 선서를 원래는 내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뭐 6월 중순 이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정도로 협상이 어려울 거여서 이제 박성준 원내수석이나 박찬대 원내대표의 머릿속에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17개인가를 다 가져왔던 뭐 그때의 그 시나리오도 있는데 제가 그 박성준 원내수석에게 지난번에 워크숍 때 물어보니까 설마 그렇게까지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아까 현실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혀 협상이 진전이 안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지금 이 국민적 분노가 쌓여가는 최상병 특검의 문제나 김건희 특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민생 법안이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냥 이렇게 상임위를 닫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해보되 안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런 상황도 현실적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현실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 안 열리고 늦어지고 취임 선서 못해도 일단 30일 되면 의원 22대 임기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상임위는 어디 지망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1지망으로 농해수위를 지망했고 2지망으로 이제 문체위를 지망했는데 농해수위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역구 특성을 반영하니까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 지역구에 이제 충남 공주부여 청양이지 않습니까? 예. 그 청양의 농업 인구 비율이 무려 43%에 이릅니다. 예. 그런 지역구 특성이 당연히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이제 곡창지대 농업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대거 농해수위를 지원을 많이 해서 지역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인데 예. 그것을 꼭 지역 특성이라고 국한하기에는 지금 농업의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위기라는 말도 부족하고 이미 붕괴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8년 동안 지역구에서 이걸 현실을 지켜본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해가 되면 뭐 수십 년 농사를 졌는데도 조금 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매년 그 농사 기술 교육을 받아요. 의무 교육으로. 포도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고 뭐 잘 아는데도 근데 그걸 아주 열성적으로 와서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면 단위로 보면 한 200명 정도의 농업인들이 나와 교육을 받으시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면 평균 연령이 한 75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촌이 위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농촌은 이미 붕괴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지역적인 그런 특성에서 국회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개 그래도 농촌을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농해수위를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것은 슬프게도 대한민국 농업이 이미 붕괴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상임위 들어가시게 되면 신경을 써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진석 의원 꺾고 당선이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이 민심이 다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정진석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그 당시 저와 경쟁했던 후보님이신데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라고 하는 실형을 받은 분입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이죠. 예. 저 실형을 받은 분을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이 공주까지 옵니다. 예. 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 지역구 공주, 부여, 청양을 포함한 이 지역에 예. 4번이나 오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공식 오.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1일 날인가 오셔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셨어요. 박수현 후보를 차기 대통령 경쟁자로 보셨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가 그랬어요. 김대중 잡으려고 예. 목포를 몇 번이나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를 잡으려고 오신 것보다는 이제 정진석 후보, 우리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농담식으로 이 정진석 말년 병장구학이냐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 그다음에 장관이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뭐 등등 할 거 없이 해서 장관이 그렇게 해서 강요들이 한 너댓 명 왔다 갔죠. 그러니까 온통 많은 지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 정도의 사람이 왜 그렇게 큰 정치인을 꺾고 당선이 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보시기에 원칙이 없거든요. 매일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 공격하면서 조국 대표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실형받은 사람을 그냥 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가장 중진 아닙니까? 당선되면 국회의장을 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을 공천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낙선하자마자 또 그런 실형을 받은 현재 있는 분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런 총선 참패를 정말 민심의 심판으로 읽고 있는가. 그래, 국민 마음대로 가시오. 우린 우리 마음대로 할게. 이런 대체로 보면 국민 무시 선언. 뭐 이거라고는 이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죠. 박정희 번따서 공주에서 국무회의 안 연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바로 옆에 세종시 와서 열었습니다. 그래도 세종 내주고 공주 다 내줬잖아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불러가지고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하셨고 국민소통 수석도 하고 그러셨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파티하고 바베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세계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슬펐습니다. 예, 제가 뭐 다른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는 뭐 그렇게 혹평을 할 수 없어서 하진 않았지만 여기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백운기 앵커님 제가 가끔 욕도 해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대통령실도 비판하고 싶고 기자단도 비판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입니까?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걸 지켰다. 그럼 약속한 거 지키는 건 좋은데 왜 꼭 이때 지켜야 합니까? 최상병이라고 하는 이 군인 하나가 정말 상관이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구명조끼 하나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리고 줄줄이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은 똥별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별 사령관들, 이 별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그거 하나를 은폐하고 하려고 대통령의 외압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발뺌하고 하는 이 부끄러운 이 현실 속에서, 그리고 21대 국회를 마무리를 얼마 앞두고 빈손 국회로 끝날 이런 상황에서 그 약속을 꼭 그때 지켜야 하나요? 지금 국민 무슨 시험합니까? 정말 이 국민이 이 뭐 정치인 중에는 뭐 탄핵 열차 이 출발이 목도에 임박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니요, 이미 출발했어요. 거대한 이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 입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상병 특검의 이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 이 문제는 바로 박근혜 탄핵의 태블릿 PC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예. 이런 상황 속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그렇게 해서 기자들과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자단도 얼마나 불통이라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기자단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기자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거기서 대통령이 떠주는 김치찌개 그 식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자단도? 좀 더 주세요 이런 놈도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얘라 이 자식아 제가 어제 재의결 결과를 보고 참 분노하고 실망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뭐 통과될 거라고 기대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5명이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무기명이라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완전 예상을 빗나갔어요. 어떤 자가 반대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여든 야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어제의 그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보면서 22대 국회에 제가 등원을 해서 이게 국회의원을 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저런 곳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되나. 아니 대한민국이 이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진상규명하자고 하는 그것을 막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 교통사고 난 걸 가지고 왜 정쟁하냐 그랬잖아요. 또 이태원 참사 났어요. 정말 그 꽃다운 청년들이 늘 다니던 길을 서서 걸어가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서서. 자기도 모르게 압사한 거죠. 세상에 이런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을 가지고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러면서 왜 놀러 간 사람들, 심지어는 마약을 했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죽음을 왜 책임을 묻고 나라가 책임져야 되냐. 뭐 이랬죠. 오송 참사. 예. 누가 하나 책임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회적 참사를 또 최상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병 하나 죽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러냐. 그런 말을 하는 놈도 있잖아. 저도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적 참사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태도가 이러합니까?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민 한 사람의 그 귀중한 생명까지도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제 국회의 모습은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앵커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서로 막 부끄럽지 않냐고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 모습 자체가 부끄럽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서로 그 숫자를 가지고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 따질 문제입니까? 적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특검이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뭐 거기에 동의하고 저도 그중에 몸담고 있지만 숫자 싸움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분석에 보면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 같다. 뭐 그런 분석을 당해도 할 수 없죠. 정말 그것이 저 당이든 저희 당이든 간에 이 공천에서 낙선하고 낙천되고 한 자기 자신이 정치적 운명을 왜 거기에 갖다 한 어린 젊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에 투표권을 행사를 그렇게 합니까? 국민이 부여해준 그 엄중한 그 위임해준 그 권한을 그렇게 합니까? 울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아까도 우리가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역대 최악의 끝판왕의 모습을 스스로 정리를 해준 것 같은 그런 재의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이종섭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알았어도 달라졌을까? 똑같았을까? 그런 질문을 속으로 던져보면 저는 그래도 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앵커의 마음에 동의합니다. 이런 정도 사람들이면 그 사실에서 하루 전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똑같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까. 대통령이 경로 소리 나왔을 때 경로 아니다 했잖아요. 경로가 밝혀지니까 경로가 무슨 죄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지 통화한 기록이 나오니까 통화한 게 무슨 죄냐고 바로 잡아떼지 않습니까?
안 했다가 아니라 통화한 게 뭔 죄냐.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통화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한 그 시기 바로 2분 지나서 박정훈 대령에게 직무 보직 해임을 하고 앞으로 힘든 시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죠. 이것은 사실 3살 먹은 삼척동자도 아니고 2살 먹은 아기가 들어도 누구나 다 이게 다 보이는 일인데 이게 앵커님 왜 우리 저 시골에 가면 꿩이 예. 저 발각이 되면 이렇게 머리만 스프레에다 탁 집어넣으면 자기 숨은 줄 알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지금 꿩이 수풀에다 자기 머리만 디밀고 자기 몸이 숨겨진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점점 이 분노의 수치가 빠르게 쌓여가고 있는 것을 정말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우리 충청도에 사시는 선비라고 얌전하신 그런 주민들마저도 이 분노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그냥 느껴요. 국민 겁나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큰 걱정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꽁대가리 얘기하시니까 제가 우리 정치일본지에서 역사의 막루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 이제 당선인께서도 역사 전공하셨고 역사학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막 꽁대가리 숨기고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것 같아도 역사의 막루에서 우리가 딱 내려다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어디로 가겠구나. 뻘뻘뻘뻘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게 역사가 우리한테 준 교훈 아닙니까? 그럼요. 역사의 막루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막루 참 우리 앵커님 존경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역사를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보편타당한 상식 같은 말 중에 하나가 E.H. 카가 한 말,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저는 늘 거기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게 이제 앵커께서 말씀 역사의 막루라는 말일 텐데 아니 그 역사적으로 다 경험들이 있는데 그걸 왜 자꾸 되풀이할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뭐 법률하신 분, 경제하신 분 다 필요하지만 적어도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얼마나 준엄한 심판을 내려왔는지를 그 역사의 사실들을 통해서 좀 깊이 알고 역사를 무서워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이 국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탄핵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민주당의 22대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딱 정하고 갈지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일단 3시에 최혜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집회에는 다 참석을 하셨죠. 네, 5시에는 또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합류는 안 했지요. 공식적으로 합류는 안 한 것인데요. 일부 하신 분만 계시고.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아마 당에서도 거기에 당선인들, 뭐 국회의원들 다 섞여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한 야권의 술수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말리면 안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머지않아 이런 식으로 가면 곧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윤석열 정권에게 요구하고 경고하지만 이제 거부권 행사 그만해라. 그만하고 이 최혜병 특검 이 문제를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해서 이 문제가 통과가 된다면 반드시 빨리 공포하는 것만이 저는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순응하는 복종하는 길이고 또 정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최혜병 특검 하나를 통해서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저쪽은 왜 이거 하나만 갖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국민은 이 하나를 통해서 국민의 시선이 통과하면 프리즘이 얼마나 많이 넓어지겠습니까? 다양해지고 모든 문제를 다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께서 이번 한 번은 21대 국회 이 한 거는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참아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 이 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한 규탄 대회와 그다음에 정말 윤석열을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정말 자발적인 시민들이 나선 이 집회의 현장이 구분이 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다른 조그만 군소정당처럼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고 움직일 때도 좀 더 많은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탄핵의 레드라인 어느 정도 넘어서면 이제는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레드라인을 어떤 걸로 잡으십니까? 저는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를 시킨 5개의 민생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4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나는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세월호 특별지원법에 관한. 어쨌든 하나를 받아들여도 4개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22대 국회를 상상해보면 원구성 협상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자, 최혜병 특검 다시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게 김건희 특검 아닐까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는 순간 저는 이제 국민의 모든 이 인내는 이제 더 이상 임계점을 넘을 것이다. 저는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임계점일 것이다. 예. 오늘 아주 긴 시간 말씀 다 이렇게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채양 명주 브로치 차고 계신데 그 이채양 명주 본산이 우리 정어리 TV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기꺼이 차고 들어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이채양 명주 심판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차시고 국회의원 배지 밑에 달기에는 좀 크니까 작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경력을 보내주셨는데 오카쌤 구본중님, 박수현 의원님 부여의 해병 455기 구본중입니다. 해병 출신이세요? 아니 저는 아니고요. 우리 아는 분이에요? 구본중 해병님을 아주 잘 압니다. 우리는 서로 열심히 함께 같은 곳을 향해 실천하는 사이입니다. 늘 정어리 동지와 박 의원님 응원합니다. 응원글 주셨고요. 이은주님, 박수현 당선인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역 구민의 마음을 얻으셨다는 사연은 감동이었습니다. 그 마음, 그 노력으로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더불어 전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코리아 저스티스님, 충남의 TK에서, 거기를 충남의 TK라고 그럽니까? 박덕흠 사돈 정진석을 이긴 능력과 용기 있는 당선자지요. 그런 걸 주셨는데,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그 말씀, 그 코리아 저스티스님이 공주 특히 부여 특히 청양은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보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TK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사중고를 넘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중고. 왜냐하면 우선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성향이 이건 대구 경북이나 똑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왜 공주부여 청양은 대구 경북처럼 힘들다고 인정을 안 해줄까? 제가 하소연합니다. 정당 지지도가 여론조사를 오랜 기간, 제가 정치 지금 22년이 하잖아요. 당에서 계속 이제 하는데 그걸 보면 평균 아주 짧게 잡아도 15%가 지는 곳이고요. 평균 한 20%포인트 정도를 정당 지지도가 지는 곳입니다.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도 가장 먼저 발표한 그 공중파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26%포인트를 졌습니다. 그러니 아주 좋게 15%만 보자고요. 부여라는 곳에서는 이번에 제가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승리를 이룬 곳입니다.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64년 만에 처음 민주당이 됐어요. 아, 그전에는 부여가 그 지역구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19대의 공주시 단독 국회의원이었다가 아, 그때는 공주 단독이었군요. 네, 그다음에 20대, 21대 두 번 낙선한 것이 이제 부여청량이 합구가 돼서 했는데 당연히 저는 뭐 떨어질 줄 알죠. 그래서 제가 8년을 두 번 떨어지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슬픈 계획이죠. 국회의원을 두 번 떨어진다는 계획을. 포기할 계획을. 그래서 포기할 결심, 이제 떨어질 결심. 떨어질 결심을 한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저와 약속을 했고 제 주변 동지들과 약속했습니다. 두 번 떨어질 텐데 절대 지치지 않겠다. 예. 예. 그래서 8년 동안 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뭐가 좋다래 웃고 다니냐. 근데 제가 지역구에서 인사할 때 늘 아버님 어머님들에 그렇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번 떨어진 박수현입니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국회의원을 두 번 떨어졌는데 몰라보시고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 떨어진 박수현입니다를 하도 하고 다니니까 청양에 사시는 한 선배님이 막 오라고 하더니 저한테 혼내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했더니 이제 세 번째 당선될 박수현입니다. 이렇게 하래요. 이제 그만큼 저에 대한 동정심도 있을 것이고 저에 대한 노력도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선거를 하면서 8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면 된다. 그 말씀을 아주 금과 옥조처럼 달고 살았어요. 힘들고 서러울 때도 그래,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이기셨다. 정말.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종로에서 그 험지를 부산으로 내려가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즐겁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보수적인 곳에 계신 주권자이시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예. 얼마나 위대한 주권자이십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정리를 좀 빨리 하면 그렇게 무지하게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그렇게 보수적인 곳이고 예. 두 번째는 지난번 대선 때 갑자기 저희 공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 됐어요. 뭐 외가라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 부친이 예. 공주에 맞아 부친이 그래서 외가는 강릉이라고 그랬죠.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근데 20년 넘게 정치해온 저도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 연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공주가 고향이라고 하면서 충청의 아들이라고 해서 충청표를 얻기 위한 뭐 그걸 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왜 또 공주가 고향입니까? 제 고향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저와 경쟁하는 상대는 이미 5선이 됐고 국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거물이 된 거예요. 또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장관 이런 분들의 지원이 그냥 뭐 아주 집중이 됐죠. 그래서 제가 사중고를 아까 넘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어리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딱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그래서 유세할 때 그랬어요. 현장에 온 기자님들에게 제가 승리를 하게 되거든 정진석을 꺾은 박수현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향에서 대통령을 꺾은 후보라고 써줘라. 그렇게 제가 했는데 그렇게 쓴 데는 없더군요. 우리 정어리 TV와 이렇게 가치가 일치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또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지치지 말자거든요. 그렇습니까? Never give up. 우리 정어리 TV에 지금 가장 크게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 역사와의 싸움 길게 보고 함께하고 지치지 않아야 이길 수 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저희 입장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곳에 이겼습니다라고 저를 홍보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오래 정치를 해오면서 실패의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만약 포기했다면 지금 앵커께서 이제 포기, 지치지 말자를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낙선하신 제 후배님들 진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저 같은 놈도 된다. 그래서
절대 지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도 예. 당선됩니다라는 예. 말씀을 후배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사실은. 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다 압니다. 그러면서 자랑도 됐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윤석열 고향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윤석열과 비서실장 정진석의 공통점은 있어요. 둘 다 친일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예. 참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충청도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사는지 저는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또 절묘한 조합이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 제 선친께서 또 참 묘하게도 강제 동원 피해자이십니다. 아. 예. 그래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아들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의 아들이 이제 붙는 그 묘한 구도가 이제 도형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고 네. 22대 활동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우리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명쾌, 젠틀, 진정, 잘생긴 것도 있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정말 멋진 의정활동 한번 해가지고 박수현 덕택의 22대가 역대 최고의 국회가 됐다 이런 얘기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의정활동 하시다가 힘이 좀 필요하다. 우리 정어리원들의 힘을 받고 싶다. 그럼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선인을 만나다 오늘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 꺾고 당선된 박수현 의원 만나봤습니다.